이번 워크숍은 마르크스주의와 오늘날의 페미니즘입니다. 이번 워크숍에 연설을 해주신 연사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미진 노동자연대 활동가이시고, 이 활동가께서는 수년간 노동자연대 신문에 여성 관련 주제로 이제 많은 글을 써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이 소책자의 공저자이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임신 출산 관련 이 여성의 권리를 위한 연대체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운동에도 함께 동참을 해 오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박수로 연사의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막시즘 나흘째 마지막 날인데 사실 이번 막시즘에서 여러 여성차별 워크숍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많이 들으신 내용들도 일부 겹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제 나름으로 좀 여러 보충들을 해서 얘기를 할 테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날 이 페미니즘과 막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룰 건데요. 오늘날 우선 얘기해야 할 수 있는 거는 페미니즘의 국제적 부흥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90년대 말부터 새로운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책들이 새롭게 많이 출판됐고 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대학 캠퍼스에서 이런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폭력이 여성의 옷차림 때문이다 하는 그런 캐나다 한 경찰관의 발언에 항의해서 유럽 곳곳으로 슬러더크라는 이런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 성차별에 대한 항의와 분노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지난해부터 특히 이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급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도 그 열기가 이제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이 페미니즘 관련 서적과 출판과 판매가 급증을 했고 또 여성단체들에 대한 후원도 굉장히 늘었다고 하고요. 또 페미니즘 동아리들이 대학에서 새롭게 생겨난다든지 여성주의 온라인 커뮤니티 매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페미니즘이 부흥을 한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평등에 대한 드높은 기대가 한편에 있지만 여전한 차별이 또 계속되고 있다는 점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핵심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높은 기대의 배경에는 사실 오늘날 여성들이 처한 물질적 조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역사상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주변화돼 있다 이런 말들도 페미니즘 내에서는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임금 노동자 수를 살펴보면 IMF 경제위기 때 잠깐 줄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노동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7년 전부터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들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절 수술이나 안전한 피임법의 대중화로 인해서 여성들이 임신을 두려워하지 않고도 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낙태가 여전히 불법이고 그래서 음성화돼 있기 때문에 낙태에 대한 공격에 이제 취약할 수 있고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일부 보수적인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 낙태 단속 캠페인을 했을 때 낙태 시술비가 잠깐 치솟아서 여성들이 굉장히 난처한 처지에 처한 적이 있죠. 하지만 어쨌건 전반적인 이런 물질적 조건의 변화 때문에 더는 차별적 대우를 용납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여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성들의 기대와 자의식의 성장에 비해서 차별은 정말 놀랍도록 개선되지 않은 채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치가 바로 2000년대 이래 좁혀지지 않고 있는 남녀 임금 격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임금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을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남성의 6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특히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중문화와 대중매체에서 여성의 신체에 대한 광범한 비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게 마치 여성의 자신감의 표현이자 성에 대한 개방적 태도인 양 포장되고 있다는 점이 더 짜증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인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제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뭐 미국에서도 같은 현상인 것 같은데, 모든 팝 음악에는 여성 비하적 가사가 등장을 하는데, 제길 하필 그런 노래가 너무나 중독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 존재를 깎아내리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한탄하고 그런 문화가 굉장히 지배적이라는 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베 같은 이런 일부 온라인 우익이 주도한 이런 역차별론, 요즘 무슨 여성이 차별받냐는 식의 이런 얘기들은 여성 차별의 현실을 호도해서 여성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성차별은 과거지사고 그런 의미에서 페미니즘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반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 성차별에 항의하고 또 이런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여깁니다. 즉 페미니즘은 성차별에 반대하는 최초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은 여성 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거부를 나타내는데 이런 점에서 바로 막스주의와 동일한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을 오늘날 가장 넓은 의미로 얘기하면 그 성차별에 반대하고 또 그것을 없애고자 하는 사상이라고 정의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라면 사실 막스주의자들도 페미니즘의 일부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서 또 가장 혁명적인 조류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페미니즘은 첫 탄생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것은 마찬가지인데요. 페미니즘이라고 불리는 경향 안에는 굉장히 상이한 이론 체계와 또 실천적 대안을 가진 여러 페미니즘들이 경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만 딴 얘기를 하자면 올해 퀴어 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노동자연대를 이 퀴어 퍼레이드 부스에서 배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결정은 좀 특정 페미니즘을 도구마로 만들고 또 연대를 가로막는 그런 부당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오늘날 페미니즘은 복수명사라고 할 수 있고 막스주의는 이런 여러 페미니즘들과 성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차별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하지만 또 여성차별의 원인과 해방의 전략을 둘러싸고는 또 차이점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페미니즘은 개혁주의 성향의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여성단체 연합 소속의 여성단체들로 대표되는 그런 페미니즘이 한국 페미니즘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주류 페미니즘은 87년 항쟁과 그 이후의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탄생한 여성운동의 물결 속에서 오늘날 단체의 기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주요 여성단체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주요 이제 여성단체들은 사회 전체의 변혁의 과제와 여성운동의 과제를 대체로 일치시켰습니다. 비록 그것이 단계혁명론이긴 했지만 그런 이제 과제를 일치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활동들을 했고 또 여성 노동자들을 조직하거나 그 쟁점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노동계급의 투쟁에 잠재력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사회의 총체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이런 자신감 속에서 이런 이제 페미니즘의 정치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9년과 91년에 소련과 동유럽 정권이 붕괴되고 또 그 사회를 진정한 사회주의로 여겼던 그런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회주의적 비전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노동자연대는 앞서 전날 다른 워크숍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회들을 진정한 사회주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건 이런 소련 붕괴가 낳은 어떤 사상적인 충격 이런 속에서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른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 형식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사회 체제를 변혁하는 운동보다는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 국가기구에 개입을 해서 법제도적인 평등 같은 것을 추구하는 전략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고 특히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당 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의 주요 리더들이 정부 관료를 입각한다든지 국회의원으로 진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것을 이제 여성운동의 주류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주류 페미니즘은 90년대 동안에 중요한 이 법제도적 개선을 이뤄내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뭐 호주제 폐지라든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그리고 개정, 그리고 성폭력 특별법이나 성희롱 관련 여러 법률들의 이 재개정, 이런 것들은 그 성차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고, 또 이런 법들의 어떤 효과로 인해서 그 여성들의 삶의 그 어떤 측면들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 이래로 그 자본가들은 그동안 그 여성운동이 쌓아온 성과조차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주류 여성 단체들은 이 자본주의의 물질적 토대에 도전하려 하진 않았고, 특히 이제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당 정부에 맞서서는 효과적인 대안을 건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 조건의 후퇴에 잘 대응할 수 없었던 약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안에 여성들 중에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상당히 늘어나고, 그리고 그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시간제 노동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그 이 시기 동안에 그동안 계속 그 좁혀져 오던 남녀 임금 격차가 정체되기 시작했고, 또 그 보육 그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런 그 보육 시설이 늘어나는 방식이 대부분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런 그 서비스를 공급하고 질 좋은 보육을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에 맡겨두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육 시장화가 또 여성들의 조건에서 미치는 악영향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주류 페미니즘의 어떤 역사 실천에서 우리가 그 돌아볼 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법제도적 개선은 불충분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뭐 어떤 중요한 여성차별 그 문제들이 터졌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앞장서서 또 주장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페미니즘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점도 있다는 점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그 새롭게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세대의 페미니스트, 뭐라고 딱 이렇게 지칭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 세대 페미니스트들은 대체로 그 최근에 이제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는 성적 비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그런 그것을 미화하는 그 맥심 표지 폐기 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몰카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라는 운동 같은 것이, 서명 같은 것이 벌어져서 그런데도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동참을 했는데요. 근데 이들은 이 주류 페미니즘 단체들을 기꺼이 후원은 하지만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활동 방식이나 정치가 아직은 무정형인 경우도 많고 다양한 모색들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메갈리아 같은 사이트가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런 사이트 커뮤니티에서도 그 내에서 이제 남성 동성애자들에 대한 태도를 둘러싸고 이내 분열이 벌어졌고, 또 사실 메갈리아 그 자체도 오늘날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다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최근에 이런 새로운 페미니스트들, 페미니즘에 이제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느슨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강남역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또는 최근에 많이 읽히는 페미니즘 서적들이라든지, 또 페미니즘 커뮤니티 등에서 이제 인기 있는 글들, 이런 점들을 살펴보면은 남대 여의 분리주의적 정치, 이런 것에 굉장히 정서적으로 끌리는 경향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남성이 여성의 적인가, 남성이 여성 차별에 책임이 있는가 하는 이런 쟁점들은 워낙 고전적 쟁점들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에도 또 그 영향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남역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서 상당수의 페미니스트들과 또 좌파들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 또는 공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유명한 페미니스트인 정희진 씨는 잠재적이라는 수식어도 떼야 된다, 뭐 이미 가해자다, 이런 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남성 젠더에 내재된 가해성 이런 게 있다라는 주장들도 한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되게 유행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주장들은 모든 남성이 여성 차별에 책임이 있고 또 거기서 모종의 이제 크고 작은 특권을 누린다고 전제를 합니다. 근데
그 여성들이 계급에 따라서 매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사실 남성들도 하나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대다수 남성들이 여성차별 관념을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차별적인 관념을 수용하는 정도는 매우 모순적이고 불균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여성 차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폭력이나 살인을 저지르지도 않고 그 차별적인 인식을 수용하는 정도도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 여성 혐오 사회 담론이 많이 유행을 했는데 이런 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일베 같은 사람들 그런 따위가 그 한국 남성들의 인식과 삶의 태도를 대변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런 가정이 좀 다소 현실을 과장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이 분들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도 오히려 남성들의 퇴행적 인식은 강화될 뿐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여성의 사회 진출이 두드러지면 그만큼 남성들과의 어떤 공통점과 연대의식이 강화되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올해 그 4월에 통계청이 그 한국인의 생활시간 변화상이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여전히 그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 같은 걸 보면 남성보다 훨씬 길고 그런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변화가 있다는 것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임금노동 참여로 인해서 가사노동 시간이 평일과 주말에 모두 줄어들고 또 그 남성이 직장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이 이제 꽤 늘어난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이런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반대는 남녀 모두에서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런 변화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계급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자본가와 국가 관료, 이들과 또 노동계급 삶을 딱 비교해 놓고 보면 굉장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남성 권력이라고 묶일 수 있을 만한 동일한 권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본가 계급의 남성은 남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완전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을 정도로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급 남성들은 오히려 일반적인 시기에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권에서 소외돼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남성들 내의 계급 격차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 차별에서 이득을 얻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고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얼마 전에 또 박노자 교수도 그런 논쟁을 이제 걸었었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성차별에서 진정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는 것은 노동계급 남성이 아니라 결국은 자본가와 그 자본가 계급과 자본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노동계급 내 불평등이 없다거나 또는 남녀 불평등을 간과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스주의자들은 그 육아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여성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고 이것이 심지어 맞벌이일 때조차도 대부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여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인식하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쟁점은 차별이 진짜 누구한테 이득인지 그리고 차별에 맞서 싸울 이해관계가 또 누구에게 있는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와 육아의 불평등부터 먼저 보자면 그 남성 노동자가 이런 그 집안일을 덜 한다는 점 이런 점들을 보면은 약간의 이득을 얻는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스주의자들은 가정 내에서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 누가 더 가사노동을 많이 하냐, 육아를 더 많이 하냐 하는 이런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구조와 작동 방식 속에서 개인들이 하는 구실이 뭔지를 좀 한번 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만 사실 진정한 수혜자가 누군지 우리가 비로소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 노동력을 굉장히 건강하고 또 교육받은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고 매우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서 사활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건강하고 안정적인 이런 노동력을 공급을 받을 때 그것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자본가들이고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의 막대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을 사회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그 부담을 개별 가정의 노동계급 그 여성과 남성에게 전가를 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왔고, 이런 점에서 이런 사람들의, 그러니까 자본가들의 이런 자본주의 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데서 큰 이제 물리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노동력 재생산의 주된 부담이 개별 가족에게 전가된 상황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가사와 육아로 고통받는 다른 한편에서 남성 노동자들은 부양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흔히 여성 노동자들보다 더 장시간 일하고 더 멀리 직장을 다니는 고통을 감수하도록 내몰립니다. 그래서 그 TV 프로그램 중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참 아기들 보면은 예쁘고 그런데 근데 참 우리의 현실과는 되게 다르다라는 것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굉장히 막 아빠들이 아이들과 막 여러 군데 막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면서 오붓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데, 사실 많은 남성 노동자들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집안에서 왕따 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대부분의 남성 노동자들에게 이런 이제 생활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완전히 집에 돌아와서 녹초가 되고 그런 이제 그런 생활이 이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즉 자본주의 체제는 노동계급의 두 성별 모두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가사노동의 평등한 분담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더 확실한 해결책이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그게 바로 육아와 가사의 사회화라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안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노동계급은 이해관계를 전혀 달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이런 것은 남녀 자본가한테는 확실히 이득입니다. 하지만 남성 노동자들도 거기서부터 이득을 얻는가 하는 점은 좀 다소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남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아내나 딸들이 비정규직과 저임금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가족의 전체 생계비가 떨어져서 더 큰 압박을 받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즉 노동계급 내의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의 몫이 줄기를 바라는 그런 적대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자본주의 노동시장의 경쟁, 그리고 자본가들이 부추기는 이간질,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 노동자들은 차별을 유지하고 방치하는 게 자기한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잠시 동안은 얼마간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철도 노동자들이랑 이제 얘기할 기회가 좀 많은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가 성과 연봉제를 노동자들한테 엄청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철도 노동자들이 잘 조직돼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런 걸 도입하려고 하면은 너무 큰 반발에 부딪혀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힘없는 신입사원들한테 먼저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신입사원들은 이제 성과 연봉제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기존의 노동자들은 일단 당장 내일은 아닌데 하면서 내가 괜히 반대 투쟁을 했다가 사측한테 찍히고 내가 지금 받는 성과급도 날리고 그렇게 되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일단 나한테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올해 성과급은 보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노동자들 내에서 한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강요를 받게 되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전체 노동자들한테 도입되기는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입사원들은 기존 입사자들과 내 이해관계가 다르다. 우리는 조건이 달라서 같이 싸우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고, 그런 점 때문에 노조의 이제 단결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노조의 단결력이 약화되면 그 다음에는 이 성과 연봉제를 전체에게 적용하려 할 때는 훨씬 더 싸우기가 불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관계들을 보면은 사실 계급 내의 분열이라는 것은, 차별을 방치한다는 것은 언제나 노동자들한테 장기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해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남성 노동자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노동자들에게는 객관적인 계급 이익상 언제나 차별에 반대하는 게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남성과 여성 노동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이제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에서 유행하는 특권 이론은 딱히 특별한 물질적 이득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여성으로서 받는 차별을 남성들은 겪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남성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일련의 특권이다. 이런 그 주장으로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남성들이 자기 특권을 그 인식하지 못하는 그 무지가 차별의 엔진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덜 억압받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 곧 그 억압을 유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앞서서 제가 뭐 가사노동이나 육아나 아니면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같은 게 진짜 누구에게 이익이냐 하는 점을 좀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차별의 진정한 수혜자는 이제 자본가들인 것이죠. 그리고 실천적 결론에서 이제 난점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 이제 특권 이론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그 자신이 여성보다 더 나은 처지임을 반성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많이 제시가 돼요. 근데 이런 게 뭐 일배식의 반동적 태도, 그러니까 뭐 요즘 세상에 뭐 여성 차별이 있어? 니네가 차별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성 억압에 공감한다는 점에서 더 나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이런 게 정말 그 성차별을 해소하는 데서 좋은 효과를 내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성들더러 같이 싸우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리고 그게 당신들에게 이익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반성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여성 해방을 위한 연대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은 자기가 손해를 봐야만 뭘 차별에 반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이 연대가 현실에서 별로 되게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의 요지를 보면은 남성들에게 당신들도 모르는 특권이 있다. 당신들이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점을 이제 설득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어떨 때는 이제 야단 쪽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근데 저는 물론 남성 노동자들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판의 방향, 설득의 방향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도 불구하고 여성을 위해서 희생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계급 이익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여성차별에 맞서서 투쟁하는 게 유리하다 이런 방식으로 설득을 하고 그런 동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페미니즘에서 유행하는 또 다른 개념을 또 얘기를 하자면 그 상호 교차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페미니즘에서 이런 뭐 상호 교차성 이론이다 이런 단어를 분명하게 쓰지는 않더라도 그 핵심적인 내용에는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사람들이 어떤 중첩되고 상이한 여러 형태의 억압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의 경험을 성별 하나로만 환원해서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이런 그 상호 교차성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받는 억압의 복합적인 경험을 설명하는 데는 더 유용한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억압의 어떤 다양한 현실을 묘사하는 데서도 이 상호 교차성 개념이 유용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호 교차성 개념은 억압의 그 근원이 뭔지 또는 각각의 억압들이 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그런 억압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하는 점을 설명하는 데는 좀 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각각의 억압을 설명을 할 때는 결국 정체성 정치로 회귀하게 되는 그 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 안에 어떤 파편화를 촉진할 위험이 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상호교차 개념에 우호적이고 그래서 정록보 네트워크 같은 것을 주장하는 그 한국의 이제 여성 단체도 있는데 이 주장의 요지는 여성, 생태, 계급 이런 다양한 억압에 맞선 연대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그 다양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연대를 이제 지향을 하지만 그러나 또 여성 억압은 그러면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점을 설명을 할 때는 그 성계급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즉 그 남성을 지배계급과 같은 지위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억압에서는 남성이 지배계급이고 뭐 생태 문제에서는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고 뭐 노동 문제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성 억압을 설명할 때는 남성을 지배계급으로 놓게 되고 이런 견해가 실천에서 이제 분리주의적으로 나아갈 위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호교차 개념에서 가장 큰 제가 봤을 때 난점은 계급을 다양한 차별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급은 여러 n분의 1을 차지하는 차별의 한 리스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별은 뭐 계급을 가로질러서 나타날 수 있고 실제로 그렇지만 계급에 따라서 차별의 정도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계급이 차별의 근원이라는 점, 차별이 계속 유지되는 데서 계급이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다는 점, 이 점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차별에 맞서려면은 그 차별의 원인이 뭐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데서 누가 힘을 제공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데 차별받는다는 사실에서 곧장 그것에 맞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오진 않거든요. 하지만 계급은 억압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호교차성 개념은 억압이 서로 다른 근원에서 온다고 보고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공통의 근거가 뭔가 하는 점에서는 큰 관심을 가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계급이라는 것은 여러 배경을 가지고 상호교차하는 그런 억압을 받는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의 구성원들은 서로 상이한 억압을 겪지만 동시에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함께 계급사회를 폐지할 잠재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런 페미니즘에서 널리 수용되는 이런 정치들을 살펴보면은 저는 개인의 정치학이 굉장히 또 강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즉 방법론상의 또 실천상의 개인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개인 간의 관계에 주로 주목을 하고 그 관계에서 어떤 뭐 차별적인 언행이 벌어지는가 하는 점을 주목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개인이 받는 억압의 경험을 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결국은 개인의 삶 속에서 남성들과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하는 문제에 주목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 페미니즘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가 이제 후기 구조주의 철학자인 푸코인데 이 푸코의 권력 개념이 페미니즘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권력이 도처에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은 지배계급의 수중, 뭐 자본주의 국가나 경찰력 이런 사람들의 수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의 남성들이 다 여성에 대해서는 권력을 미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존재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권력 개념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권력의 진정한 의미, 즉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삶을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차별의 핵심적인 동력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집단이 누구인가 하는 점을 좀 다소 흐리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스주의는 여성차별을 오히려 이런 개개인의 미시적 관계로 환원 또는 축소하지 않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 안에서 개인들이 어떤 구실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주목을 하고 사실 그렇게 할 때에만 개인 간의 관계도 훨씬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개인들의 삶 속에서 파편화돼서 남성들과 맞서 싸우거나 또 남성 지배적 문화에 어떤 비판을 하거나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억압을 낳는 토대인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싸워야만 그 억압의 뿌리를 근절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때 여성이 어떤 단지 피해자, 약자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남성들의 남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어떤 인식을 바꾸고 계몽하고 편견을 깨치고 여성들은 그걸 설득하고 이런 관계만이 아니라 이런 여성 차별의 근원에서 도전하는 데서 여성들 자신이 어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도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강남역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역 근처에서 이제 여러 말하기 대회 같은 것을 주도했던 이런 일부 분리주의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이제 행동에 대한 의의를 설명을 할 때 이런 말하기 대회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은 모두 피해자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차별에 이런 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여러 차별적인 행위를 겪는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차별의 경험, 우리가 어떤 차별을 겪고 있는가 하는 점을 말하는 것은 차별 반대 운동에 동참할 때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처음에는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저런 종류의 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말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거기서 그치게 되면
그 어떤 난점이 생기냐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우리는 막 이런 차별도 겪고 저런 차별도 겪고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듣기만 하다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리고 남성 개개인들이 우리에게 그 보이는 태도, 그런 태도가 우리가 겪고 있는 억압의 문제의 전체인 양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의 경험을 말하고 또 그 차별을 묘사하고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 억압의 근원이 뭔지,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로도 우리의 관심사를 더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저는 그 여성들에게 어떤 두려움과 공포심, 약자와 피해자로서의 정체성만으로는 이런 투쟁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정반대로 자신감을 갖고 또 잠재력을 자각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게 그냥 우리는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라고 그냥 선언을 하고 마인드를 그렇게 갖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그런 능력과 힘이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힘은 오늘날 그 자본주의가 여성의 노동 없이는 굴러갈 수 없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 여성 혐오 사회 담론을 그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사회에서 많이 배척되고 배제되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그것과는 정반대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들을 배척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의 노동에 의존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들을 사회의 중요한 일부로 끌어들이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 인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딱 한국에서도 여성의 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의 44%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데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산업에서 그 종사를 하고 있고, 사실 한국 자본주의 역사에서도 새롭게 이렇게 그 성장하는 산업 부문에 여성 노동자들이 대거 고용되고 거기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뭐 70년대, 80년대에서 여러 노동자 투쟁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구실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2000년대 들어서도 여러 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이 굉장히 인상적인 투쟁을 벌이고 성과를 내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우리 사회가 여성들의 어떤 노동에 의존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운영에 이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굴러가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 때문에 여성과 남성 노동계급은 같은 이해관계와 잠재력을 공유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연대의식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앞서 이제 개혁주의나 분리주의 그 페미니즘의 특징이나 실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페미니즘의 경향 중에서는 그 막스주의 페미니즘이나 사회주의 페미니즘 경향도 있고, 이런 경향은 사실 페미니즘의 왼쪽 날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막스주의 페미니즘 같은 사상이 서구에서는 오늘날 또 다시 각광을 받기도 한다는 점도 저는 소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긴축 정책에 대한 반감도 광범하고, 그런 점 때문에 막스주의 정치 경제학에 대한 관심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여성 해방에 대해서도 유물론적인 설명이 다시 각광을 받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뭐 리즈 보겔이나 뭐 미셸 바렛이나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에게 영향을 미친 이런 사회주의 또는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책이 최근에 다시 재출간되기도 하고, 또 지난해 이제 독일에서는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의 학술 대회가 굉장히 그 성황리에 치러졌고, 특히 젊은 여성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이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회의 목적은 여성차별 문제에서 계급의 중요성을 부활시키는 것이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한국의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도 어떤 주류 여성 단체들의 어떤 개혁주의가 갖는 난점, 그리고 그 점 때문에 더 페미니즘이 더 작용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해왔고, 그리고 어떤 분리주의적 페미니즘이 지난 이제 2000년대, 90년대나 2000년대 동안 나왔던 여러 이제 난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왔는데, 이런 막스주의 페미니스트들과 또 막스주의 여성 해방론의 지지자들이 함께 협력해서 그 오늘날 이런 그 계급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 페미니즘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논의들이 더 활성화되는 데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어쨌건 그 여성차별이 정당하지도 않고
또 숙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많은 새 세대 페미니스트들이 생겨나고 이런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의 동지고 굉장히 이런 현상이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차별의 폭로, 묘사, 그리고 위로 이런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차별의 근원에 도전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그 막스주의 여성 해방론이 좋은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발제 마치겠습니다.